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59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만의 명쾌상쾌 유쾌한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네, 이웃이 내 땅에 집을 지었어요. 학폭위에 조작된 증거가 제출됐어요. 남자친구의 필라테스 수업. 남편의 과도한 교육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좀 접수되었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과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는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만 알면 돈을 송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에 이러한 간편 송금을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법안이 개정이 됐을까요? 네, 앞으로 네네. 간편 송금을 활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제 일명 네. 보이스피싱이죠. 네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가 돼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서 지급 정지 등 구제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지금 올해 2월에 통과되었고 또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지급 정지 제도나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객의 계좌 개설 시에 금융사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의 사기 이용 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 법률을 위임한 그런 세부 사항이 새롭게 규정이 됐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각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등 정보 공유가 의무화됐는데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서 선불업자에게 이제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은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확인한 다음에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를 해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이 명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계좌 개설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에 그때 금융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그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데 만약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고객이 만약에 이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해서 이제 전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울러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이체 송금 출금의 지연 또는 이제 일시 정지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그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죠. 특별법으로 이렇게 해서 또 시행령 개정이 됐어요. 시행이 되는데 확실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서민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학생들도 많이 또 끌어들여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에 좀 더 첨예하게 뭔가 좀 진일보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사실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요 것 중에 네. 이 지금 말씀해주신 법안 중에 네. 한도 제한 계좌 개설해서 네.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금융사에서 조금 더 개입이 쉬워졌을 때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좀 침해는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화두가 되는데요. 이제 한도 제한 계좌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계없이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데도 이제 계좌를 개설하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네네. 대로 기본권 제한이나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어쨌든 보이스피싱이 너무 전국적으로 기승을 많이 부리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이스피싱 예방을 좀 더 우선적인 목적으로 봐서 이러한 개정을 이제 우선시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까지 예방 목적이 조금 더 강화돼서 서민들의 어쨌든 금융 피해 관련된 부분을 좀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니까요. 앞으로 이 법이 시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범죄자로 좀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좀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8월에는 우리가 김영란법으로 익히 알고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내용도 일부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예. 청탁금지법인데요. 예. 일명 이제 김영란법이라고도 하죠. 예. 네, 이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에 부정 청탁 그리고 금품 수수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회 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에 이제 음식 가액 기준이 3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 33만 원이 지금 20여 년간 유지가 되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너무 이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이런 염려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고물가, 또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농수산업계, 외식업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원을 위해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이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좀 상향하는 것이 훨씬 현실화가 있다. 이런 이제 국민들의 호소도 끊임없이 지금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그간의 고물가,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이제 농축수산업계 그리고 외식업계 비롯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김영란법의 식사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3만 원에서 5만 원 상향이 가장 이제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건 지금 이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8년 만에 첫 번째 인상이라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거든요. 한편 이제 선물가액 30만 원 상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 추석 기간 그 전 24일부터 후 5일 정도까지 그 기간 동안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만약에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설날 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국회 입법 상황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적용되는 법률이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조금 약간 좀 논쟁이 좀 있었어요. 제가 2016년에 국회에 있을 때 이 청탁금지법이 좀 시행이 됐는데 29,900원짜리 음식들이 이제 기존에는 원래 더 비쌌습니다. 근데 앞에 가면 조금 더 29,900원으로 낮추는 그런 좀 약간 총국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다 뭔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3만 원 너무 낮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나 사실은 그때 김영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우선은 시행을 해서 좀 더 압박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청탁금지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상당한 저는 좀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알려진 상황에서 5만 원으로 좀 상향된 부분은 아마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적정 상황이라고 좀 보시나요, 변호사님? 아무래도 요즘 물가가 굉장히 높은 네. 편이라서 3만 원은 너무 낮았던 것 같고 네. 5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좀, 맞아요. 예, 좀 적정한 그런 상향이지 않나 좀 약간 좀 그렇게 식사값이 5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인지 3만 원 이하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만 원으로 좀 바꿨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또 로비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고 접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선물가액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우리 대명절에는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기준가액을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한 3배 정도 올리는 걸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약간 좀, 네.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선물이 만약에 추석이랑 설날에 네. 1인당 한도가 60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청탁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 선물일까요? 우리의 의례상 하는 선물일까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이제 논의가 많이 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선물 가격이 아무래도 너무 높으면은 네네. 좀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 것 저희가 같습니다. 이제 청탁금지법 만들 때 이제 농수산물하고 농수산 가공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농어촌을 활성화시킨다. 워낙에 이제 대도심에 몰려 있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을 농어촌을 좀 활성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청탁금지법 이 5만 원 선물 뭐 3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10만 원일 때 이 부분을 또 추석이랑 설날 전후에서는 20만 원으로 좀 확대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기준가액을 이제 3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60만 원이 되니까 그럼 한 명당 60만 원이면 10명만 줘도 600만 원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김영란법 관련된 식사비 항상 문제가 좀 됐었는데 뭐 기업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 뭐 개인들도 공무원분들하고 뭐 이런 식사 자리 하실 때 5만 원으로 변경됐다. 이 부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도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달빛철도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달빛철도가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달빛철도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네. 달빛철도는 이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네. 그다음에 광주의 옛 이름인 빛고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네. 예, 그래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를 의미하는데요. 총 지금 연장은 198.9km에 네. 달하고 또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서 광주역에서 전남, 담양 그리고 전북 그리고 경남, 경북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 그리고 1,800만 영원한 지역민이 연관된 그런 철도입니다. 지금 뭐 그림에도 나오는데 지도에도 나오는데 광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을 거쳐서 서대구까지 가는 거죠. 지금 광주 송정역에서. 달빛철도는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거든요. 이 달빛철도 사실 6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원래는 이제 대구에서 네. 광주로 가려면은 반드시 충청도를 경유해야 맞아요. 돼서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삥삥 돌아가야 된다라는 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광주, 대구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은 지도상 거리로는 더 가까운 거에 비해서 교통편이 너무나 불편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7년에 달빛철도가 건설이 되면 더 이상 경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한 2시간 49분 정도보다 훨씬 당겨진 1시간 28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쪽에 소백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속리산, 지리산 이렇게 있어서 거길 사실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 터널을 많이 뚫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기차가 선로 위로 가는 거겠죠? 지하 대심도로 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철도가? 네. 네. 그러면 철도 터널을 상당히 많이 뚫어야 될 것 같은데 달빛 철도 건설은 1990년대부터 그 필요성이 꾸준히 좀 거론이 됐는데 그동안 재정 문제를 이유로 좀 줄곧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무려 30년 만에 통과된 법안인 만큼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도 좀 함께 짚어봐 주시죠, 변호사님. 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우선 살펴볼 것은 이제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 계획의 내용이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가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국가철도 사업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이 시행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달빛철도 건설 사업 실시 계획의 수립 내용 또한 개정안에 자세히 규정이 되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기업 우대에 관한 계약도 이제 그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에 지역 기업을 우대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대 유형별로 전기 공사, 기자재, 기계류와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지금 관건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현재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된 특별법상 예비타당성 면제 조사 면제 특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타 조사 면제라고 이제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예타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넘어야 할 현재 지금 최대 과제로서 앞서 기재부는 특별본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 조사 면제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여부는 이제 아무래도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은 이제 최종 결정이 될 텐데요. 이후 이제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기본 실시 설계 단계를 밟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타 면제 등이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되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2027년에 지금 착공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은 5천억 이상의 사업에서 어쨌든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가 좀 약간 천문학적이거든요. 한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타 면제 특례가 아무리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예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왜냐면 이제 국민의 어쨌든 세금으로 모여진 예산을 함부로 쓰거나 낭비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해야 되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역기업 우대에 대한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의 계약들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지역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밀어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또 카르텔이나 뭔가 이런 부정 결탁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거든요. 정부 기관하고 어쨌든 뭐 지역 업체와 이렇게 또 뭔가 결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타 조사 및 어쨌든 국민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감시 감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희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서 네, 경계 측량을 짓는데 옆집이 저희 땅을 침범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협의해갖고 일부는 네. 땅을 돌려받았는데 네네. 이제 차고 부분이랑 외벽 쪽이 아직 남아있어서 예예. 추후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정성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나누시고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래 한 10제곱미터 정도 침범이 있었는데 그 네. 침범된 땅 중 일부는 돌려받으셨고 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외벽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옆집이 살고 있는 건물 외벽이랑 네. 그다음에 옆집이 사용하고 있는 차벽 일부분 아, 참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대략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금 못 돌려받은 예. 3평, 4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3, 4평 정도요? 한 네. 대략 한 3, 4, 5제곱미터 정도겠네요. 네. 일단 이게 지금 협의를 원래 진행을 하셨던 모양인데 협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으셨나 봐요. 일부만 돌려주신 거 보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사는 동안은 집을, 건물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네. 집 사용에 문제없는 부분만 일부 돌려받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릴 게 약간 복잡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건물 철거 소송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건물 철거소를 제기하기 전에 통상은 이런 사안은 협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신 것 같아요, 일부분.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서 그 부분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대방분이 부당하게 그 부분을 지금 저희 소유 그 상담자 지금 의뢰인분의 소유 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임료 청구가 부당이득 반환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일부 돌려받은 것도 원래 저희가 사용료를 내라니까 그걸 못 내겠다고 해서 일부 돌려준 거거든요. 예, 그쵸. 근데 못 내겠다고 하면 전부 다 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돌려주신 거라서 그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도 사실 사용료 청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니까 그 면적만큼 저희가 이제 땅을 좀 다른 땅 부분을 그분들이 이제 침범한 부분 말고 그 면적만큼 다른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이전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도 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 협의가 사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건물철거 소송 이런 경우에 건물철거 소송이 들어가는데 그럼 건물철거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조정 절차라는 걸 거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제가 조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조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이 부분 관련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료를 매년이든 매달이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 침범하는 면적만큼 다른 부분을 저희한테 땅을 이전해서 그렇게 그냥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본소가 계속 절차가 제기가 되는데 통상 이제 건물철거 소송에서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크게 2개거든요. 뭐냐면 측량 감정 신청이랑 그다음에 임료 감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침범한 부분을 지금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측량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인을 지정받아서 다시 그 침범하고 있는 정확한 대지 그 모양이랑 그다음 면적이랑 이런 부분을 정확히 특정을 저희가 법원 절차를 통해서 특정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 네. 과정에서 여기서 약간의 그 감정 비용이 좀 소요가 되실 수가 있고, 그 물론 이제 면적이 적어서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감정 비용 일부 소요가 되실 수 있고, 또 이 그 면적만큼에 대해서 임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분이 지금 부당하게 이 부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저희 소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료 감정 신청을 통해서 다시 또 확정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이 크게 두 개가 들어가고 이 두 개의 감정하면 하면서 약간 시간도 진행되고 좀 비용도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건물철거 소송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상대방분이 취득시효가 지금 완성이 됐느냐 안 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그 소유권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갖고 있으셨을까요? 그 옆집도 상속을 받은 지 한 4, 5년 돼서 명의가 바뀌었고요. 4, 5년 전에. 저희도 네. 증여를 받으면서 명의 바뀐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5년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또 변동이 있으셨던 사안이신 거고, 네.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서 상담만으로 제가 완전히 말씀드리긴 어렵고, 취득시효 완성 여부는 그 한번 등기부 등본이나 정확한 그 사정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 이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상대방 분이 이제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취득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 분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취득시효를 주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철거 소송하면 통상 거의 뭐 대다수가 상대방이 취득시효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시효가 크게는 이제 점유 취득시효랑 등기부 취득시효로 나뉘는데, 지금 사안은 상대방분이 등기부가 5년 정도 전에 이전됐다고 하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부 취득시효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게, 등기부도 이제 그 이전 거를 또 이제 그 이전 등기자의 그 등기를 저희가 또 이제 함께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승계받아서.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자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경우 인정이 되고요. 이 점유 취득시효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이 등기부 취득시효도 10년간 점유 계속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시 점유, 이렇게 그런 요건을 갖춰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주 점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게 침범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에 뻔히 침범한 걸 알면서 이렇게 그 점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점유 취득시효는 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시긴 하거든요. 지금 네. 침범하신 사진이 나온 것 같거든요. 사진 한 번만 네. 다시 틀어주시겠어요? 네. 저 방송 보고 계시나요, 상담자님? 네. 아, 네네. 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 그 토지 경계 앞에서 1m, 그리고 저쪽으로 쭉 해서 뒤에는 80cm 그렇게 침범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뒷부분 담벼락 쪽 땅만 저희가 돌려받은 거예요. 저거를 헐게 되면은 사실 왼쪽에 있는 지금 차고를 못 쓰죠. 네, 차고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용 때문에 네네네. 못 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위에도 지금 뭐가 있는 건가요? 차고 위에? 정원, 테크. 데크 있는 거죠? 네. 그럼 거의 집의 어떤 일부분을 거의 다 소실시켜야 되고, 저 가스 배관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쪽으로. 네네. 그렇군요. 이 뭐 보시고 네. 변호사님 뭐 좀.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정도 사안이시면은 이게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송 진행하면 그 중에 또 조정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용료 부분 관련해서 그냥 임료를 매달이든 매년이든 지불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부분을 저희한테서 좀 그 매수한다, 아예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금액을 좀 상당 부분 주고서는 그 금액, 그 범위만큼 그냥 매수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어떤 강제력이 좀 필요한 사안이셔가지고요, 소재기가 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네. 정규 표시로 그 차고 앞에 말뚝을 받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말뚝을 이게 지금 잘못 박으시면 내용에서 보니까 그 차고 입구를 막으시는 식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입구를 막으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차고 앞에 도로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도가 됐든 공도가 됐든 도로를 막으면은 지금 이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충분히 지금 인정이 되실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상담하신 것만으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떻게 상대방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도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뚝 박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 소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보시는 게 가장 현 시점에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지금 이런 소송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또 애매하게 막 그 면적이 막 크지 않아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건은 사실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제 임료가 또 1, 2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또 상당 부분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 사용료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전 사용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저희가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전화는 좀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만약에 상대편이 침범을 한 거면 우리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임료 청구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용료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철거 청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철거 청구를 만약에 하더라도 상대편이 그걸 철거했을 때 엄청나게 크게 손해가 발생을 하니까 아마 매수 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게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 승소를 한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의 부분이고 만약 상대편이 승소를 할 수 있는 상황,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점유취득시효가 만약에 인정된다거나 혹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소유권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뺏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양쪽이 사실은 누가 이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증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어쨌든 법률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세심한 상담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송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다. 상대편이 너무나 이제 완강하게 버틴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재기를 할 수밖에 없고 상대편은 분명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반소를 제기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이제 정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 네, 상당히 그 부분 좀 이해하시고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상당히 좀 사실 요즘 이런 경계 측량 관련된 부분에서 소송이 좀 많은 이유가 땅이 움직여요. GPS로 찍어보면 과거에 이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측량을 했었던 부분이 GPS로 찍어보면 사실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전국에 있는 땅들이 사실은 경계들이 되게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진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은 땅도 이동을 합니다. 지각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땅이 이동을 해서 GPS 표시 부분이 좀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쟁들이 좀 있는데 이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상담자께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런 소송이 지금 실무에서 꽤 있는 편이거든요. 네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이 소송 통상은 조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범위는 적은데 또 만약 저희가 가서 승소한다고 해도 일부 이 철거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비용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만약 소송 진행하게 되시면 일단 상대방 취득시효 항변 받아들여진지 이게 관건이라서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소송 과정이 만약 진행되면 측량 감정이나 임료 감정 이 부분 이 감정이 잘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유념하셔서 소송 등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취득시효 관련된 부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내용까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건물이 막 20층짜리 지금 이제 낮으니까 그렇지만 20층짜리가 경계를 침범했어요. 이거 어떻게 경계 부분만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조정을 하게 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한데
어찌됐든 취득시효 항변까지 좀 잘 고려하셔서 이 사안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 변호사님들한테 좀 연락해서 뭔가 해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트러블이 생겨 험담을 한 걸 가지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학폭위를 신청했습니다. 그 일로 제 아이가 직접 사과도 하고 선생님들이 합의도 권유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에 그 친구도 제 딸의 험담을 하고 다니긴 마찬가지였기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 저도 똑같이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당일 아이와 대기를 하던 중 진술을 마치고 나오던 학생의 어머니가 큰 소리로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고 소리치는 걸 듣게 됐는데요. 누가 봐도 저희한테 한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하필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기도 해서 혹여나 아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무서운 마음까지 들었는데요. 너무 순식간이라 따로 녹음을 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중재위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인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따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학폭위에 저희 딸이 카톡으로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카톡 캡처 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딸은 본인은 절대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앱으로 메신저 내용을 가짜로 조작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심지어 학폭위가 열리기 한참 전인 5개월 전 메신저 내용인데 이것도 학폭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2주 뒤면 학폭위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저희 딸이 중한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거라면 꼭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요.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상담 내용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께서는 자녀분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학폭위가 열렸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학폭이 열리기도 하나요? 네.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험담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폭위가 열릴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좀 학폭위가 열리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좀 충족해야 될까요, 변호사? 네. 학폭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실 피해를 이제 신고하는 경우 또는 이제 심의위원회, 제적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 또 요청하는 경우, 또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 이런 몇 가지 경우에 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만약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에 교육의 장은 이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 요청 사항 등을 그리고 또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만 하겠습니다. 네. 학폭위 당일에 상대 학생의 어머니께서 조사를 마치고 나면서 큰 소리로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소리를 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상담자님을 겨냥한 좀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 법적 조치가 좀 가능한 사안일까요? 네,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충분히 협박으로 인정되실 수 있는 사안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형사 고소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좀 불분명한 것이 증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상대방 어머니가 나는 이 저희 의뢰인이나 또는 의뢰인 자녀한테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불투명해 보여서 좀
그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냈다는 그 따님이 보냈다는 메시지 이 부분도 학폭위 결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학폭의 경우 이제 심의가 열리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해 학생이랑 가해 학생 보호자가 이제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데요. 또 서면으로도 의견을 이제 한편 이제 진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면의 경우 제출되는 그 증거가 심의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작된 증거면은 뭔가 고소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통상 심의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네. 증거가 조작됐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것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심의가 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게 심의 과정에서 이게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경우가 통상은 많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심의가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증거 위조죄도 별도로 이제 좀 이제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 친족의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 행위는 친족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고소도 약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2주 후면 학폭위 결과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학폭위 결정된 처분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구제책, 그러니까 강의자께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까요? 네, 커다랗게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한데요. 일단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또 법원에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학교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하죠. 생기부에 기재되는 게 몇 호 조치부터인가? 학폭 이 관련된 네. 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9호 관련된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몇 호 조치부터 또 생기부에 네. 기록되는지. 이게 이제 그 네. 1호부터 9호까지 언제부터 이제 생기부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네네네. 복잡한데요. 일단 네네. 1호부터 3호 조치는 네.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 아. 기록부에서 일단 삭제가 됩니다. 네. 기록은 되는데 졸업하면서 삭제가 되고요. 네네. 4호 조치부터는 졸업 후 2년 내지 4년간 보존이 되고요. 또 이제 4호 또 이제 이것도 세분화가 되는데 4호, 5호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고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서 삭제가 가능하고요. 6, 7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고 예외적으로 또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고요. 8호는 예외 없이 4년 보존, 9호는 영구 보존돼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요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1호부터 9호 조치 관련된 부분 다시 이제 재방송으로 돌려보시더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남자친구와는 서로가 첫사랑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만났고 각자 다른 대학에 입학하게 됐지만 그래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고 그때 잠시 헤어졌어요. 이후 몇 년이 흘러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또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각자 직장이 있었고 나이도 30을 바라보던 차여서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죠. 남자친구는 결혼 비용을 좀 더 모으고 싶다면 우선 동거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자취 중이었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조금 더 의심한 적 없었기에 동거에 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3개월 정도는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고 일단은 운동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는 퇴근 후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업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룹 레슨을 하려다가 본인만 남자 회원이라면 1대1 수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려니 했는데 필라테스 수업을 받는 날이 일주일에 이틀이더니 사흘, 나흘 점점 늘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결국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를 봐버렸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와 바람이 났더군요. 30평생 이 남자만 만나고 사랑했던 저로서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바로 따져 물었더니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본인도 저에게 집중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등 그런 말을 하더군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 남자친구를 보내주는 대신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라면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인 사이에서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좀 속상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사실혼 가정 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사안 같은 네. 경우는 일단 이제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부터 보셔야 네네네네. 되는데요.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생활의 실체, 그리고 네. 경제적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 간의 결혼 의사가 합치하고 또 혼인 정령에 이르며 근친혼 중혼이 아니어야 됩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결혼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그 전에 잠깐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경제적 공동체 형성하고 또 사회적으로 부부로서의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인정이 된다면 사실혼으로 충분히 인정되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네. 그냥 동거만 했는데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혼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변호사님? 네. 그 결혼식은 네. 물론 하면 당연히 좋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네. 어떤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걸 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모두 다 이 사람을 부부로 인식한 것이 확실하다면 사실혼으로 충분히 인정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그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뭐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네. 동거 의무, 부양 의무는 물론이고 정조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만약 상대방이 외도해서 이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실혼이 파기됐다면 네. 이를 근거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혼이 인정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이제 아무래도 사실혼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청구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좀 인정받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 상담 내용은 사실혼 관계 존보에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메일 상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메일 상담 내용 볼까요?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만 10살인 아들은 현재 학원만 10곳을 다니고 있어요. 논술이나 영어는 기본이고 수학은 연산학원, 사고력 수학학원 따로 다닙니다. 과학 실험을 하는 학원도 다니고 있죠. 체력을 위해 테니스 수업도 받고 있고 소양을 길러준다며 바이올린 수업도 주 1회 하고 있어요. 모두 남편이 설계한 아이의 스케줄입니다. 저는 집안일 하다가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학원 라이딩 하다가 하루 다 보내요. 또 저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편의 욕심으로 학군지로 이사 왔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며 학원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학원비 내려고 카드론을 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 대학 입시 치를 때까지만 참으라고 해요. 문제는 아이입니다.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제대로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너무 안쓰러운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들어가면 결국 부모에게 감사해야 할 거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몰래 봤는데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부부싸움만 났습니다. 아이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어야 했고요. 집안 분위기는 매일 험악합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남편과 아이 사이도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저는 이제 이혼을 생각합니다. 남편에게서 아이를 구출해 줘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교육열이 높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상당히 답답합니다. 뭔가 학구열에 관련된 부분이 두 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우선? 네.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서 부부 간 갈등이 있고 네. 또 사실상 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여진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몇 호 사유로 이거를 이혼을 해야 되죠? 저희가?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타 사유, 기타 중대한 6호 사유로 사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양육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적합한 사람에게, 적합한 배우자에게 양육권, 친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고려한 요소가 이제 혼인 생활 과정과 그 파탄의 경위, 그리고 자녀의 나이, 또 원고 피고의 양육 의사, 그리고 양육 능력, 자녀의 관계, 이런 여러 재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사안 같은 경우 상담자님께서는 자신이 자녀에게 지나친 학업을 강요하지 않고 보다 적합한 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자라는 주장을 해서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이 사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사실 아이거든요.
학원 다니라 힘든 아이들에 대한 좀 기사나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원치는 않지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학원을 수십 군데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케이스처럼 이런 경우는 좀 아동학대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건지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아동학대라는 거는 보호자 포함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학원을 10곳이나 다니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수면이나 휴식도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넓게 보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아동학대가 좀 될 수도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